자, 이어서 이제 8페이지 부서 형태. 조금 전에 잠깐 다루긴 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부서 형태는 크게 이제 수직적인 거, 버티컬 쉐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호라이즌탈 쉐입이 있어요. 각각의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직적인 형태는 한자씩 한번 써볼게요. 싫어하시지만 이거 과부제라 해요. 과부제. 이거 바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마케팅 부가 있다고 해요. 부서 형태, 제목이 부서 형태다. 중요합니다. 장수 돌침대예요. 별이 5개. 마케팅 부. 그럼 마케팅 부라는 부서를, 그죠? 그러니까 부서 형태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 부서 형태는 뭐가 있니? 그러면 과부제가 있고요. 크게 팀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걸로 이야기하면 과부제는 수직적인 형태네요. 왜 그런지 보고요. 이어서 팀제 볼 거예요. 그러면 부서 형태 중에 마케팅 부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과부제야. 그리고 이 부를 이끄는 장은 부장이죠. 마케팅 부의 부장. 그리고 이 밑에 이런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서브 부서로서 영업관리. 어떤 경우에 영업관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관리 과, 그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과, 마켓 리서치. 마켓 리서치를 담당하는 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촉진 홍보과. 촉진은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제품 이제 잘 팔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과와 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와 부로 이루어졌다 해서 과부제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과를 이끄는 장은 누구야? 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센트럴리제이션, 집권화 얘기했을 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서 형태가 바로 과부제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부장 혹은 과장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장이 유능하지 못해도 과장들이 현명하고 일을 잘하고 역량이 있으면 이 부서 잘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장들이 얼마만큼 일 잘하는지 잘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업무니까. 또 그만큼 이 과장들이 얼마만큼 능력과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소양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부장이 일을 잘 하지 못해도 이 사람들만 제대로 일을 하면 과장들만 이 부서는 제대로 돌아가죠. 조금 더 볼 거야. 그럼 영업관리과에는 누가 있냐면 밑에 대리들이 있어요. 영업관리 대리 1, 2, 3. 여기도 1, 2, 3. 여기도 1, 2, 3. 그리고 대리 한 명은 3명의 사원을 데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부서 형태야. 전통적으로.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보면 이런 거네. 피라미드 수직적인 구조 맞죠? 의사결정 권한은 얘네들한테, 과장과 부장한테 다 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럼 여기 마케팅 부장하고 과장 3명은 4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각각 대리 몇 명이에요? 과별로 3명씩 있으니까 9명이니까 14명이고, 사원들 3명씩 있으면 27명이니까, 그죠? 그죠? 몇 명이야? 9명씩 26명이니까 1, 2, 3, 1, 2, 3, 1, 2, 3니까 27명이네. 그러면 총 40명이네요. 과가 3개 있으면 40명이고 4개, 5개 있으면 50명, 60명 되겠네. 그러니까 상당히 과부제는 규모도 크다.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조직의 연령도 커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1997년 이전에는 다 이런 모습들이었다고, 부서 형태가.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이유가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률이 좋았잖아요. 80년대는 10%가 넘었어요. 그 90년대도 IMF 이전까지도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5% 이상, 7%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뽑으니까 부서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혜태 같은 경우 전자 쪽에도 진출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금방 들어오고 연차 금방금방 주면 승진 팍팍되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승진 적체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사람들 안 뽑으니까. 그리고 사업 규모도 그렇게 안 커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으니까. 80년대 이제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호황이었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규모가 상당히 과부제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설명 듣고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 하나 볼게요. 그래서 거기 핸드아웃에 이제 과부제하고 팀제 비교한 거 보면 과부제는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정적이냐면 이 영업관리 과에 속한 사람들은 영업관리 업무만 하면 돼요. 다른 시장 조사과나 촉진 홍보과 업무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조사 업무 같은 경우 일이 넘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시장조사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경직되었다. 그죠? 경직. 다른 부서의 업무를 몰라요. 과에 속해서만 일을 하니까. 또 영업관리했던 애 너 총지독보 할래? 아우 못해. 너 시장조사 해볼래? 아 나 못해. 어? 우리 영업소 관리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통계하고 설문지 작성하고 이런 거에 나 못해. 이해되시죠? 안정적인 반면에 경직돼 있다. 그죠? 그리고 업무는 직위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많이 해요? 부장과 과장과.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업무는 직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야, 너 뭐 하는 애야? 나 업무과장이야. 아, 영업관리과장이야. 너 뭐해? 나 시장조사과장이야. 직위가 결정하네 업무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결정의 직권화. 조금 전에 우리 조직설계 구조적 차원 할 때 공부했어요. 부장과 과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부서 규모가 아까 크다고 했죠. 40명이니까. 뭐에 비해서 크냐면 팀제 같은 경우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팀제는 5명에서 많아야 15명 사이거든요. 10명인 경우에요. 통상 10명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부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절차 및 방법의 포멀라이제이션, 공식화가 일어나요. 야, 이럴 때 영업소 관리 이렇게 했었어, 과거에. 판례나 선례들이 되게 많은 거야. 야, 시장조사 우리 이렇게 신제품 나왔을 때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왔어. 그리고 이 업무는 누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명시돼 있다고요. 공식화가 상당히 잘 일어나 있다. 그리고 과장하고 부장은 어떻게 돼요? 지시를 내려요. 부장은 과장한테. 야, 촉진과 과장, 너 언제까지 우리 지금 재고 쌓여있는 거 다 판매해? 딱 명령 내리면 이 과장은 대리들한테 압력을 막 주겠죠. 그죠? 지시지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사원 한 3, 4명 안 나오고 대리 한 2명 안 나와도 이 과의 업무는 그냥 흘러가요.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9명, 3명, 1명, 1명에 부장 빼고 그러면 이 부서, 이 과만 해도 지금 임원이 14명이니까 한 2, 3명 빠져도 잘 굴러간다고요. 업무들이 스무드하게.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른바 9 to 6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야근 많이 안 했어요. 지금은 뭐 야근 일상화돼 있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뭐 IT 기술이 그렇게 발달 안 했으니까 조직에서 시설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죠. 오피스에서. 이해되셨죠? 문제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 부서를 과를 3개만 봐도 인원이 40명이니까 부장이 유능하지 못하면 사원들의 이름하고 얼굴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일어난다. 과장들끼리만 얘기하고. 이 과장도 이쪽 저기 촉진 홍보과에 있는 사원들 모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직이 이른바 리엔지니어링을 하죠. 리엔지니어링? 그 말보다는 리스트럭처링이 낫겠다. 구조 조정을 하죠. 리스트럭처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조직 구조를 개편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겠어요? 조직 구조를 개편할 때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는 거는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를 만들거나 뭐 업무가 비슷하다고 하면 몇 개의 부서를 통합시키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희생되는 게 해고예요. 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해고가 합법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노동조합에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에다가 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말을 붙여서 회사를 떠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형의 모습을 갖다가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고요. 이렇게 된 거 이해되세요? 여기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면 이것만 남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명예퇴직 등으로 그래서 뭐 90년대 후반에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 4.5정이냐, 뭐 5.6도냐 이런 말들이 나온 게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회사를 떠나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조직이 슬림화돼야 되니까. 왜냐면 인건비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급여 줘야 되는 거. 부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 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수준으로 봐도 대략 연봉이 1억 정도는 되거든요. 보통 그 내외로. 그러면 5명만 나가도 5억이면 일반 사원 몇 명 뽑을 수 있어요. 사원 초봉을 갖다가 아마 3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1,000명 정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건비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부장님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과거에. 이 중간층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수익적에서 수평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팀제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팀제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팀을 이끄는 팀장이 있고 팀장 밑에 계층이 없어요. 계층 있어 보이는 이쪽에 올라가서 다시 그리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팀장 밑에 여기 팀 1, 1, 2, 3, 4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과부제랑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과가 없죠. 자, 마케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과별로 직무를 나눠 수행했는데 여기는 이제 직무들이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영업관리서부터 아까 과가 뭐 있었더라? 영업관리, 그 다음에 촉진, 그죠? 촉진 홍보과, 시장 조작과가 있었잖아요. 그런 각각의 과에서 수행되는 업무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원 일이 유능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리서치 업무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해요. 뭐 촉진 업무도 하고, 영업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막 이렇게 중첩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과에 대한 인정을 많이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일은 못하는데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도태되는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팀원 일이 예를 들면 연령이 50이고 팀원 1이 32살이라고 해봐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50 먹은 사람은. 근데 이 32세 먹은 사람이 일 잘하다 보면 팀장으로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나이를 많이 따지잖아요. 조직 내에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팀장이 되니까 이 조직에서 버티기 어렵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 볼게요. 과별로 수행 업무가 나뉘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업무 자체가 역동적이다라는 말 나오죠. 역동적. 그리고 유연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너 어떤 일 하니?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직위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여기서는 수행 과업에 의해서 결정돼요. 나 마케팅 팀인데 나 이번에는 리서치 업무 주로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영업 업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몰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제로 가면은 이게 명확해야 돼.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라는 건 업무를 나누는 분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팀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이 몰린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 가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일이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하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나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을 많이 하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자, 어찌됐건 이런 이슈는 이 설명 끝나고 제가 연공주의와 능력주의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되세요? 역동적이고 유연적이다. 업무는 수행과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팀장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을 봐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팀장이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당히 유리하죠. 아까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위계가 있어서 부장이 저 밑에 있는 사원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른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여기서는 수평적이기 때문에 팀장하고 팀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실제로 자리 배치도 팀장 책상에 이렇게 쓰면 팀원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이 어떤 과업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팀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줄 수 있어요. 팀원 1이 일을 잘한다? 야, 네가 인파워먼트 줄 테니까 한번 결정해봐. 자, 의사결정에 이른바 디센트럴리제이션, 분권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 보니까 지식이 막 쌓여. 우리 앞에서 테크니컬 스킬, 그러니까 경영 기술, 그죠? 매니지먼트 스킬 얘기할 때 테크니컬 스킬 얘기했었죠. 전문적 기술.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얘기할 때 뭐 암묵지, 형식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원이 발표 능력도 좋아요. 그러면 팀원 2가 배우고 싶어. 그러면 야, 장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만들고 발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잖아요. 지식이 막 공유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즈에서 날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경영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지금 팀원이 10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팀원이 5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서 팀원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회사에 못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이 팀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또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좀 빠져도 이 사람을 백업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요새 직장인들이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조직의 어떤 구성 형태를 보면 팀제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팀제의 핵심은 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연월차 잘 못 쓴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이 부서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죠. 이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꼭 해야 되고, 그죠? 아까 휴가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과의 시간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팀제로 구성되는 조직들 보면, 구성원들 보면, 요새는 또 워낙 IT 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노트북 하나면은 뭐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업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어나면서 재택근무, 그죠?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와이프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회사를 한 2번 정도 가요.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뭐 회의 같은 걸 하고, 그죠? 뭐 기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업무를 하죠. 그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이 플렉서블 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유연근무라는 게, 유연근무.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유연근무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연공주의 한번 볼게요. 연공주의 설명드리려고 했으니까. 연공주의와 능력주의.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우리 과부제하고 팀제하고 관련이 깊어요.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은 우리가 연공주의라고 해요. 연공주의. 이 연공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 구성원에 한자로 쓸게요. 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크기만 하지 글자가 명확하지 않다. 조직 구성원에 이게 뭐냐면 속인적. 이게 이제 어디에 속한다 할 때 그 속자예요. 무리 속자. 그러니까 사람에 속하는 요소에 근거한 인사제도라고 해요. 조직 구성원의 속인적 요소에 근거한 인사제도. 한번 조직 구성원의 속인적 요소에 근거한 인사제도. 이게 뭐냐면 속인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말만 알면 돼. 사람한테 속한 특징. 예를 들면 경력, 그 다음에 학력. 또 경력 어때? 나는 어떤 일 했었어. 그 다음에 근무 기간. 20년 동안 일했어. 그 다음에 나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한번 볼까요? 경력? 연공주의에서 제가 환영을 받는지 이런 속인적 요소를 근거해서 이제 인사제도를 형성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한 지 몇 년 됐을까요? 15년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5년이 중요한 거지 그 대학에서 강의를 15년 동안 하면서 얼만큼 잘했는지 못했는지 중요하잖아요. 또 학력이 뭐야? 저 대학원 저 박사학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학위. 다시요. 어느 학교가 아니라 어떻게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학위 자체가 중요한 거야. 뭐 박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있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또 근무기간 몇 년이야? 근무기간. 나 회사에서도 한 7, 8년 일해서 총 근무기간 다 합치면 상당히 긴데 나이는 몇 살이야? 나이는 비밀이에요. 얘기할까? 나이는 거의 50 다 됐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력을 수행했을 때도 예를 들면 뭐 너 어디서 일했니? 나는 공공기관 한국 예를 들면 전력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어.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주의 말고 연공주의에서는 이런 속인적 요소를 상당히 중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 문화하고 잘 맞아요. 연공주의.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많이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경영 수업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팀플 할 텐데 팀플 할 때도 제일 먼저 팀원들 모이게 되면 나이부터 따져요. 너 학번 어떻게 돼? 저 1호 학번인데요. 고학번이네요. 나이는 몇 살인데요? 그러면 저보다 어리시네요. 저 빠른 막 이러면서 그죠? 되게 나이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인사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주로 과부제였다는 거죠. 경력이 길면 길수록 승진이 많이 되고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학위가 뭐 고졸보다는 학사, 학사보다는 석사, 석사보다는 박사, 학위가 있으면 어떻게 학위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위만 있으면 승진도 막 되는 거예요. 근무기간도 중요해요. 너 회사에서 몇 년 있었어? 5년 있었어. 그러면 2년 있던 애는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에서 밀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승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공주의의 속인적 요소들이 이른바 경력, 학력, 근무기간, 연령 등이 상당히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하고 잘 맞았더라. 과거에 과부제하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팀제로 되면서 이걸로 바뀌는 거지.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 이 말은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조직 구성원에 뭐가 중시되는 거야? 업적과 뭐가 중요한 거야? 능력. 역량이 중요한 거야. 역량에 근거한 인사제도. 정리를 하면 과거 과부제였을 때는 우리나라도 연공주의를 많이 따라갔었는데
팀제가 되면서 이 업적하고 역량 뭐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과라고 했잖아. 성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팀원 1 기억나요? 유능해서 일 여러 가지 잘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일을 많이 모이니까 젊은 나이에도 경력이 좀 많지 않더라도 업적과 역량이 뛰어나면 바로바로 승진돼서 팀장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뛰어넘어서 뭐 근무할 기간을 뛰어넘어서 학력을 뛰어넘어서 승진되고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니까 그야말로 능력이 중시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능력주의를 때로 이제 흐르고 있긴 하지만 이 제도가 아직도 정비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과 이거 하나만 봅시다. 여러 가지 다 볼 수 없으니까 보상 체계를 한번 봅시다. 인사 제도 중에서 보상 체계 중요하죠. 자, 보상 체계를 얘기할 때 급여를 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급여야. 그럼 급여를 우리가 항목을 보면 고정급하고 변동급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고정급은 금액이 변하지 않는 거. 변동은 금액이 변하는 거. 급여에서. 자, 그래서 변동급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성과급이고요. 고정급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호봉. 우리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알겠다. 1병, 2호봉, 상병, 3호봉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호봉.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상여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당, 뭐 야근 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근 수당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정돼 있어요. 근데 능력주의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겠어? 그러면 이런 고정급보다는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역량과 업적을 중시하니까 이 성과급이 중요하겠지. 성과급은 성과를 다시 얘기하면 업적하고 역량 평가를 해서 이것들이 얼마큼 반영됐는지 본 거잖아요. 참고로 성과평가에 관한 거는 설명했어요. 업적하고 역량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성과급 비중을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올리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성과급이 90이고 호봉이 상여금 수당 10%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과급을 우리가 90%로 갖다 놓으면 성과를 하나도 못 냈을 때는 10%밖에 못 가져가니까. 이런 게 이슈라고요 지금. 자, 요거는 시간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쳐야겠네요. 자, 오늘 배운 거 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과부제 팀제 공부하면서 조직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직의 5가지 구성성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조직 구조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머지 부분 이제 조직 구조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고요. 4주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